전지적 농특기 시점! 농특기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농특기 전지적 시점입니다. 저희가 지금 농특기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농업, 농어촌과 관련된 과제들과 관련해서 시리즈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 참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의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이 왜 필요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에너지 전환 포럼의 이유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기본이 됐다. 박수 치고 시작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에너지 전환 포럼의 남재작 간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오셨습니다. 전 국회의원으로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김현권 에너지 전환 포럼의 고문님.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하실 때는 얼굴 뵙기 너무 힘들었었는데 요즘 한가하시다면서요? 놀고 있습니다. 소도 많이 키우시는 분께서 놀고 계시다 그럴 때 당황스럽습니다. 일이 진짜 많으세요. 네. 지금 직접 농사 지으시잖아요. 소 키우는데요. 네. 아직까지 이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전에 저희 앞서서 네. 그 축산 소분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인께서 소를 다 키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저 이거 알아요. 뭐요? 임미애 의원님께서 이 같이 계시잖아요. 부인이시죠? 예. 부인이시죠. 근데 저희가 그린뉴딜 관련 시도 의원 모임 하려고 하니까 참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원님께서 소 밥 줘야 되는데 소 밥 줄 사람 하시면은 회의 참석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해요. 그래서 소를 임미애 의원님께서 키우신다. 소에 대한 소유권이 다 넘어갔어요. 전지적 농특기 시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전환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근에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면 2018년도에는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요. 19년도에는 태풍이 또 여러 개가 막 지나가고, 올해는 54일간의 장마.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원인은. 근데 우리나라는 핵발전도 석탄 비중도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이대로 안 되겠다. 핵발전과 석탄 비중을 동시에 줄이면서 에너지 수요 관리라든지 보다 친환경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너지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렵네요.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네. 에너지가 탄소 에너지잖아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게 전부 탄소지 근데 않습니까? 그걸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게 이제 그 온실 효과로 해서 기후를 덮이니까 이제 탄소 연료에 의존하지 말고 바람, 물, 햇볕 등 지구를 덮이지 않는 그 에너지로 전환하자. 이 얘기예요. 또 나오니까 그래서 네. 재생에너지군요. 태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석탄이나 석유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된다. 뭐 이런 그쵸. 거죠. 사실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존하는 위협이 돼버렸죠. 네, 맞죠. 올해 정말 2020년을 돌아보면 정말 최악의 한 해였다라고 다들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흉년 된 게 진짜 오랜만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도 청도에서 지금 이 자두하고 복숭아 재배하시는데 이 올해는 농사를 거의 못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막 꽃 피고 할 때 냉해를 입어가지고 그렇죠. 또 그 앞에 네. 냉해가 있어요. 열매를 못 맺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거의 못 지으신 데다가 청도 감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감도 거의 안 달렸어요. 그래서 이 과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농업에 영향을 미치면은 농산물 생산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도 바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실감난 한 해였습니다.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요즘 대방어처럼 하니까 방어가 동해 안에서 잡히잖아요. 원래 등푸른 생선은 동해 안에서 안 잡힙니다. 그렇죠. 네, 온난화. 저 이제 남해안 쪽이나 네. 그보다 더 남쪽에서 잡히는 게 등푸른 생선인데
동해안에 대방어 잡힌 지가 오래됐고 최근에는 동해안에서 참치가 나옵니다. 참치 잡으러 원래 저 남태평양 남태평양 가야 되는데 동해안까지 참치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해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빙하를 빠른 속도로 녹이는 거는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그 비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면서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이 위기는 이 완전히 턱 밑에까지 와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막자, 네, 이런 얘기인데 탄소 배출을 막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에너지 전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이 방금 얘기했던 화석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석유, 석탄, 가스 태웠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은 에너지를 전환하는 게 맞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석탄 발전소를 빨리 문 닫아야 된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또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석탄 발전소를 안 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2030년, 40년 안에 전 세계 석탄 발전소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 우리 에너지 많이 쓰는 게 또 수송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 보실 텐데 석유를 기반으로 달리는 내연기관 차량의 종식 시점을 정해야 된다. 또 아리백이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업 생산과 그리고 운영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쓰겠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흐름인데요. 지금 전 세계 웬만한 우리가 아는 기업들 아리백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60개 이상. 260개 이상. 네. 우리 김영건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아리백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의 역할 이걸로 강의도 하시고 상당히 하실 말씀 얘기에 대해서 나누시고 그렇죠. 진행하지 마시고.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그동안은 피해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항상 풍수해로 의해서 고통받고 어렵고 그런데 우리는 탄소 배출되는 걸 녹색 식물을 심어서 그걸 흡수한다, 그걸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다는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것만 아니다. 왜 그렇죠? 농업이라는 게 항상 어떤 기후를 오히려 이제 그 온실가스를 그 감축시키는 산업이고 또 기후의 어떤 피해자 같은 인식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이 없었다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이 국가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이게 다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농민들인데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농사용 전기요금이 따로 있는데 이게 매년 농사용 전기요금을 해서 한 3천억 정도가 매년 농가인데 간접적으로 보조되는 걸, 직접 보조되는 걸 나오는데 그럼 이 전기요금이 만약에 올라가면은 농업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다른 산업 분야들은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농업이라는 게 사실 국민과의 그 교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활용해 줄 텐데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은 물을 거라는 거죠. 농업은 그러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화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G7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일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지불하고 있던 화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1년도면은 파리 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화석 에너지 보조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압박이 크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남대작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받고 있는 보조금 그리고 그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거나 없애게 됐을 때 농업 분야는 에너지 분야에서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는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톤 정도를 대기 중에 1년에 배출을 하거든요. 거기서 3% 정도가 농업 분야에서 잡히고 있는데, 근데 요 3%는 주로 메탄이라든지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농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까지는 요 3% 안에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얼마 배출량 안 되는데 뭐 이게 우리 별로 책임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후, 농업의 에너지 전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덜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이제 농특위의 우리 농어촌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는 먹을거리 생산 전반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계를 명확하게 하고, 또 우리도 기후위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만큼의 책임을 우리 농어촌 그리고 또 농축산 분야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얘기를 좀 깊이 들어가 보기 네. 전에 외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은 뭐 내 돈 안 들이고 외국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연구하러 많이 다니셨어요. 네네. 지금은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면 탄소 중립 이야기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그것도 네. 좀 얘기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뭘 네. 중립이에요?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언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선언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또 잘 이해하시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네. 네. 지구 전체 탄소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왜 문제냐면 많은 탄소들이 매장되어 있어요. 땅속에. 땅속에. 네.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데 인류가 이것을 에너지화 하다가 보니까 꺼내서 써서 대기에 배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배출하는 에너지 탄소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온실 효과의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덮여지는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탄소 중립이란 뭐냐면 우리가 탄소 에너지를 안 쓰더라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탄소를 써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되는 탄소의 양만큼 기존에 노출되어 있는 탄소를 비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의원님께서 너무 학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공격하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2050년까지 대기 중에 탄소가 추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네. 순증 제로. 이 얘기는 2050년에는 화석 에너지 거의 안 쓰는 겁니다. 더 이상 2050년대부터는 추가적인 온실가스의 대기 중에 추가 상태가 없는 걸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네. 줄인다는 네. 제로. 그래서 제로. 그래서 순증 제로. 그걸 우리가 좀 약간 또 이해를 넓히면 좋은 게, 땅 속에 이게 묻혀 있는 걸 우리가 꺼내서 대기로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내리는 방법은 나무가 다시 흡수를 하거나, 바다에 있는 이 식물들이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미생물들이 흡수를 하거나, 크게 요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뜻은 이 미생물이나 식물들이 흡수하는 양만큼만 우리가 배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기 중에 탄소를 잠깐만요. 자, 외국 얘기 하려다가 이게 넘어갔어요, 그쵸. 다시. 네. 자, 외국 얘기 좀 해주세요. 외국은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2008년도에 이 에너지를, 특히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100% 자립하는 마을들이 있다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무레크라든지 또는 독일에 있는 마을들을 다녀왔습니다. 펠타임 이런 곳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태양광 풍력 마을 단위? 그 마을이 엄청 작겠지? 이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농촌 마을에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그리고 나무를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나무를 아주 잘게 펠렛화하거나 아니면은 우드칩으로 만들어서 그걸 태워서 온수를 공급하는 지역 생산 단위의 자립 마을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있고, 또 그런 설비들을 설명하는 분들이 다 농민들이세요. 농민들인데다가 그걸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지역에서 그런 설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 단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고 주도하고 계셨는데 제가 오스트리아의 무레크라는 한 마을에서 농부 아저씨 한 분이 그 마을의 이제 이장님 격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삶에 너무나 보람차다. 왜냐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생산하는 농부다. 나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농부다. 아, 제가 그 말을 그래. 이제 우리가 원전 핵발전도 아니고 석탄도 아니면은 지역 단위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겠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에너지 농부와 먹을거리 생산하는 농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을 수 있구나. 네, 배웠죠. 네. 지금까지 농촌의 기능은 식량 생산의 기능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앞으로 농업 사회는 농업 농촌은 식량 생산과 에너지 생산과 여기 하나 더 보태서 국민 휴식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색하고 쉬어야 되거든요. 힐링해야 되는 거야. 그 공간으로서의 농촌 사회의 기능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농촌이 식량이란 하나의 측면으로 조명되었다면 앞으로는 식량과 재생에너지와 휴식 공간으로의 기능 세 가지가 농촌 사회의 기능이 된다면 그러니까 농촌 사회의 미래 가치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 거라고. 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농특위의 농특위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전지적 농특위 시점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예 수출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매우 심각한 문제고 은가에도 품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황금 은가? 분뇨를 가지고 에너지